철호가 카페 창밖으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한다. 아들 민수와 박 원장이 손을 잡고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창밖으로 보이는 것 아닌가. 박 원장이 민수의 뺨에 가볍게 키스하며 서류 봉투를 건네는 장면을 목격한 철호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된다. 설마 민수와 박 원장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리는 철호. 집으로 돌아와. 민수야, 박 원장이랑 무슨 관계니? 라고 직접 추궁해 본다. 그냥 업무적인 관계조라며 거짓말하는 민수의 떨리는 눈빛과 당황한 표정이 철호에게는 보이게 되는데, 사연 들어가기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는 무료지만 채널에는 큰 사랑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새벽 5시 반 장철호는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시계처럼 정확했죠. 전직 군인으로서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며 작은 소리로 군가를 흥얼거렸습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 다 바쳐서 낮은 목소리가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철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큰 집에서 그 노래를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예전에는 아내 순자가 또 그 노래야? 하며 웃었는데 이제는 그 따뜻한 잔소리조차 그리웠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허리도 곱고 걸음걸이도 탄탄했죠.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건강한 몸이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 같았어요. 아내 순자가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그녀가 있을 때는 이 집이 그렇게 따뜻하고 활기찼는데 이제는 마치 박물관처럼 조용하고 차가웠죠. 순자의 물건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것들마저 이제는 추억 속 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철호는 부엌으로 향해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하나를 후라이로 만들고 김치 몇 점을 꺼내고 미숫가루 한 잔을 타서 상을 차렸어요. 예전에 순자가 만들어주던 푸짐한 아침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맛없을 줄이야. 철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군대에서 먹던 밥도 이것보다는 나았던 것 같았어요. 그때는 동료들과 함께였으니까요. 서로 투덜대며 먹던 그 밥이 지금은 그립기까지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니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정치인들의 설전, 경제 지표, 사회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철호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온통 아들 생각뿐이었거든요. 아들 민수는 대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쁘다는 핑계로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어려웠죠. 며느리 영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결혼했을 때는 그렇게 다정하게 굴더니 이제는 명절에나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는 정도였어요. 철호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5살 때 동물원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아빠 어깨에 올라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에서는 새 가방을 메고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었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식까지 시간 순서대로 걸려있는 사진들 속에서 민수는 늘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빠 아빠 하면서 따라다녔는데 철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군대 가기 전날 밤 민수가 아버지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어요라고 말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그런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철호는 전화기 옆에 놓인 수첩을 펼쳤습니다. 민수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몇 번이나 전화를 걸까 했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바쁜 아들에게 괜히 부담만 줄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만 쉬었습니다. 오전 10시쯤 되자 철호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혼자 살다 보니 장 보는 것도 어려웠어요. 무엇을 얼마나 사야 할지 감이 잘 안 왔거든요. 순자가 살아있을 때는 냉장고가 늘 가득했는데 이제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트 입구에서 동네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어머, 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아주머니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대화는 길게 이어지지 않았어요. 혼자 사시니까 힘드시겠어요 하는 위로의 말이 오히려 철호의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트에서 우유 한 팩, 식빵 한 봉지, 라면 몇 개, 그리고 바나나 2송이를 샀습니다. 예전에는 순자가 일주일치 장을 한꺼번에 봤는데 이제는 이틀치도 안 되는 양이었어요. 계산하며 마트 직원이 봉투 필요하세요? 하고 물었을 때 철호는 아니요, 들고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건강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점심 준비를 했습니다. 라면에 계란을 하나 풀어 끓였어요. 옛날에는 순자가 만든 따뜻한 밥과 된장찌개, 각종 반찬이 상에 가득했는데 이제는 간단한 라면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배는 채워야 하니까 천천히 먹었어요. 오후 2시쯤 철호는 동네 정자로 나갔습니다. 예전에 함께 군 생활했던 전우들과 만나기로 한 날이었거든요. 정자에는 벌써 3명의 전우가 와 있었어요. 모두 70대 중반에서 후반의 나이였지만 만나면 여전히 이등병 시절처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야, 장 중사 왔네. 전우 중 한 명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호도 웃으며 다가갔어요. 이들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거든요. 요즘 어떻게 지내? 전우들이 물었습니다. 철호는 그냥 그럭저럭 요하며 대답했지만 사실은 매일이 똑같고 지루했어요. 전우들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아내들은 먼저 떠나거나 아프고 남은 건 건강과 외로움뿐이었죠. 이게 뭐야? 젊어서는 나라 위에 목숨 바쳤는데 늙으면 이런 대접이야? 전우 중 한 명이 푸념했습니다. 우리 아들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와.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말이야. 철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마음도 똑같았거든요. 군 생활보다 더 고독한 게 노후구나. 이 고요가 언제까지 이어질까? 전장에서는 적어도 동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혼자였습니다. 전우들과 2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냉장고를 열어보니 어제 남은 반찬이 조금 있었어요. 밥을 지어 혼자만의 저녁을 차렸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보며 밥을 먹었지만 음식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던 중 문득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철호는 급하게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민수일까 싶어서였죠. 하지만 보험 세일즈 전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 없어요 하며 정중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밤 9시쯤 되자 집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죠. 철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옛날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순자와의 신혼 시절, 민수가 태어났을 때, 첫 돌, 100일잔치까지 소중한 순간들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사진 속 가족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철호 자신도 그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행복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람들도 변했고 마음도 멀어졌나 봅니다. 철호는 앨범을 덮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특별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일도 아마 똑같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내가 뭘 위해 사는 걸까? 철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건강은 아직 괜찮지만 삶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철호가 전우들과 만나고 돌아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호는 깜짝 놀라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누가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아버지, 목소리의 주인은 아들 민수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로 현관에 서 있었어요. 뒤따라 며느리 영희도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죠. 어머, 민수야, 영희야. 철호는 반가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왜 갑자기? 밥은 먹었니? 아직 저녁 준비 중인데 같이 먹을까? 민수는 아버지의 제안을 손살에 치며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 먹고 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영희는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혼자 계시기에는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요. 그녀의 시선이 먼지가 쌓인 장롱 위와 정리되지 않은 신문 더미를 훑고 지나갔어요. 거실에 앉은 민수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는 게 많이 힘드시죠? 그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어요. 저희도 걱정이 많아서요. 특히 밤에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겠어요. 철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힘들긴 뭐가 힘들어? 아직 멀쩡한데. 하지만 속으로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그동안 소홀했던 것에 대한 미안함의 표현일까 싶었거든요. 아버지, 지난주에 김 아저씨 아세요? 우리 동네 사시던 분. 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혼자 계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이틀 만에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생각해보니 아버지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철호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섬뜩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에 혼자 사는 노인이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나? 몰랐네. 갑자기 혼자 사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영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자주 못 와서 정말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혼자 계시면서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건강 관리도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왠지 준비된 대사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이렇게 세심하게 걱정하는 게 어색했습니다. 민수는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제가 여러 곳을 알아봤어요. 정말 좋은 요양원을 찾았는데 시설도 최고급이고 관리도 정말 잘해준다고 해요.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함께 어떤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철호는 깜짝 놀랐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였거든요.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해? 아직 혼자서도 잘 살고 있는데. 요양원은 거동 불편한 사람들이 가는 곳 아니야? 아버지, 요즘 요양원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민수는 파일에서 요양원 팸플릿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개인 방도 넓고 운동시설도 있고 같은 또래분들과 어울릴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서 안전해요. 철호는 팸플릿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확실히 시설은 호화로워 보였어요.
마치 고급 호텔 같은 모습이었죠. 수영장, 도서관, 카페까지 있는 걸 보니 정말 좋은 곳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이 불편했어요. 민수야, 나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니야. 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건강하고 생각도 또렷하고 말이야. 요양원에 가면 뭔가 늙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아.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런 생각 마세요. 요즘은 건강한 분들도 많이 가세요. 예방 차원에서 말이에요. 요즘 혼자 계시면서 제대로 된 식사도 안 하시고 친구분들 말고는 만날 사람도 없으시잖아요. 영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아버님. 거기 가시면 비슷한 나이의 분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취미 활동도 하실 수 있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철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외로움도 컸으니까요. 하지만 요양원에 간다는 건 뭔가 자신의 독립성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내키지 않았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어? 철호가 현실적인 문제를 물었습니다.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다고 들었는데 그건 아버지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민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아버지는 편히 계시기만 하면 돼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철호는 더욱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섭섭했어요. 마치 자신이 아들에게 짐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민수야, 나는 정말 괜찮아. 아직 조금 더 혼자 살 수 있어.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효도가 아닐까요? 만약에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희는 어떡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아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어떤 강압적인 느낌도 들었어요. 마치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호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민수의 표정에서 어린 시절의 순수함을 찾기 어려워졌어요. 대신 어른이 된 후에 계산적인 모습만 보였습니다. 정말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니? 당연하죠, 아버지. 민수는 즉시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아버지가 안전하게 지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고요. 영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그녀의 말에는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도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때 다시 생각해봐도 되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요양원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아버지에게 건넸어요. 명함에는 그린힐 실버타운이라고 고급스럽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철호는 명함을 받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일단 보기만 볼게. 아들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내키지 않았어요. 정말요? 민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그럼 내일 당장 가보세요. 제가 미리 연락해 둘게요. 원장님이 아주 친절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의 반응이 너무 빨라서 철호는 조금 이상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둔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온 것 치고는 너무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곧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가볼게요. 내일 요양원 다녀와서 꼭 연락 주세요.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민수는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철호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차가 떠나는 걸 지켜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건 고마웠지만 뭔가 성급하고 일방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테이블 위에 놓인 요양원 자료들을 다시 봤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아 보였어요. 하지만 철호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가 거기 가야 하나?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철호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니면 지금처럼 혼자 살아가야 할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오전 철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잠을 설쳤거든요. 요양원에 가본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며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요양원에 갈 나이가 됐나? 하고 자문해 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민수가 준 명함을 다시 봤습니다. 그린힐 실버타운 이름부터 고급스러웠어요. 전화를 걸어 방문 약속을 잡았습니다. 상담실장이라는 사람이 친절하게 응대했죠. 어르신, 오늘 오후 2시에 오시면 원장님께서 직접 안내해 드릴게요. 미리 아드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철호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벌써 연락을 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어제 막 결정한 일인데 너무 빨랐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40분 정도 가니 깔끔한 건물이 나타났어요. 요양원이라기보다는 정말 고급 호텔 같았습니다. 건물 앞에는 잘 가꿔진 정원이 있었고 현관 입구도 웅장했죠. 어서 오세요. 장철호 어르신이시죠? 로비에서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로비는 정말 호화로웠어요.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달려 있고 곳곳에 값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던 몇몇 노인분들도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계셨어요. 잠깐 후 원장이 나타났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회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 어르신. 저는 이곳 원장 박은주입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민수 씨께서 아버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전직 군인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철호는 악수를 하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경 좀 해보려고 왔습니다. 박 원장의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시설부터 둘러보실까요? 박 원장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식당을 보여줬어요. 넓은 홀에 깔끔한 테이블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메뉴판을 보니 음식도 다양했습니다. 매일 영양사가 짠 메뉴로 식사를 제공해 드려요.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맞춤형 식단도 가능하죠. 박 원장의 설명은 자세하고 친절했어요. 다음으로 본 곳은 운동시설이었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그리고 물리치료실까지 있었어요. 몇몇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계셨는데 모두 활기차 보였습니다. 어르신, 군인 출신이시니까 운동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개인 트레이너가 맞춤 운동 프로그램을 짜드려요.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철호는 솔직히 감탄했어요. 시설이 정말 좋았거든요.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보다 여기가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개인실을 구경했습니다. 방은 넓고 깔끔했어요. 침대, 책상, 옷장은 물론 개인 화장실까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정원이 보였고요. 어르신들 개인 공간을 최대한 보장해드려요. 원하시면 개인 물건도 가져오실 수 있고요. 박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곳은 휴게실이었어요.
도서관, 당구장, 카페까지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을 하고 계셨죠. 보시다시피 지루하실 틈이 없어요. 문화 강좌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외부 나들이 프로그램도 있어요. 박 원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구경을 마치고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박 원장이 차를 내주며 말했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시나요? 철호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네요. 그런데 아직 확신이 안 서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서 말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박 원장이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에는 다들 그러세요. 하지만 적응하시면 오히려 여기가 더 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그때 박 원장의 표정이 잠깐 변했어요. 뭔가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민수 씨와는 어떤 사이세요? 네, 제 아들인데요. 철호가 당황스럽게 답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워낙 자주 연락을 주셔서 궁금했거든요. 박 원장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어색했어요. 철호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여기에 자주 연락을 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적극적이었을까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철호가 물었습니다. 월 200만 원이에요. 식사, 의료비, 모든 프로그램비가 포함된 가격이죠. 박 원장이 답했어요. 철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그렇게 비싸요? 고급 시설이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민수 씨께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박 원장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철호는 더욱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들이 그런 큰 돈을 자신을 위해 쓸 의향이 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일단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충분히 고민하세요. 박 원장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르신, 혹시 민수 씨 회사가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서류 작성 때문에 필요해서요. 철호는 아들의 회사 이름을 알려줬습니다. 박 원장이 메모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불편했어요. 너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요양원을 나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호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설은 정말 좋았지만 뭔가 석연찮은 느낌도 있었어요. 특히 박 원장이 민수에 대해 물어보던 모습이 기억에 남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요양원 다녀왔다. 어떠셨어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시설은 좋더라.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던데 정말 괜찮겠니?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다 처리할게요. 그럼 입소하시는 걸로 할까요? 민수의 반응이 너무 빨라서 철호는 당황했어요. 좀 더 생각해 볼게. 급할 것 없잖니. 아버지,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돼요. 좋은 방은 금방 차거든요. 민수가 재촉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철호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요양원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 민수와 박 원장의 태도가 왠지 이상했어요. 뭔가 서두르는 것 같고 자신의 의견보다는 빨리 결정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철호는 혼자 식사를 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요양원에 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혼자 살아가는 게 나을까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요양원을 구경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시설은 좋았지만 뭔가 석연찮은 기분을 지울 수 없었거든요. 특히 박 원장이 민수에 대해 너무 자세히 물어보던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매일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결정하셨어요?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좋은 방 다 차요. 재촉하는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다정한 아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날 오후 철호가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집 앞 골목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였죠.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철호는 무의식 중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수가 자신의 집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들어가지도 않고 밖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 게 이상했어요. 네, 박 원장님. 아버지가 아직 결정을 안 하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초조해 보였습니다. 빨리 들어가셔야 하는데 계속 망설이시네요. 철호는 깜짝 놀랐어요. 민수가 박 원장과 직접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게 의외였거든요. 언제부터 이렇게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을까요? 그것도 자신 몰래 말이에요. 제가 한 번 더 설득해 볼게요. 이번 주 안에는 결정하시도록 할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간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이죠. 철호는 조용히 다가가 집 담장 뒤에 숨었습니다. 아들의 통화를 엿듣는 게 옳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그만둘 수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한 번 더 뵙죠. 민수가 통화를 마치려는 듯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류 준비는 다 됐나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철호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빨리 처리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민수의 목소리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다른 곳에서 먼저 받아주면 곤란하거든요. 철호는 더욱 의아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곳에서 먼저 받아준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네. 그럼 내일 2시에 뵙죠. 아버지 모르게 조용히 처리해 주세요. 민수의 마지막 말이 철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 모르게 뭔가를 처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민수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고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잠깐 서 있었어요.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철호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 대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것도 요양원 원장과 함께 말이에요. 민수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철호는 잠깐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방금 돌아온 것처럼 행동했어요. 아버지 오셨어요? 민수가 거실에서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방금 전에 조급하고 무거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평소에 다정한 아들로 돌아가 있었어요. 민수야. 언제 왔니? 철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방금 왔어요. 아버지 요양 온 거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민수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방금 전 박 원장과 나눈 대화 때문인지 더욱 적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철호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박 원장과 통화하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야. 급할 것 없잖니. 아버지,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돼요. 민수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박 원장님이 그러는데 좋은 방은 금방 차거든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는 언제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니 철호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그리고 박 원장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도 이상했어요. 민수야, 혹시 박 원장이랑 자주 연락하니? 민수의 얼굴이 잠깐 굳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어제도 그분이 내 회사 이름을 물어보더라고. 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방금 전 통화 내용을 들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아, 그건 서류 작성 때문이에요. 보호자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민수가 얼른 설명했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땀도 조금 맺혀 있었습니다. 철호는 계속 의심스러웠지만 더 추궁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정말 월 200만 원씩 낼 수 있겠니? 1년이면 2,400만 원인데 만만치 않은 돈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민수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제가 다 계획해뒀어요. 아버지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돈은 벌면 되니까요. 그 말을 들으니 철호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민수가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도 대출 때문에 고민한다고 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급하게 밖으로 나가며 전화를 받았어요. 잠깐만요, 아버지. 중요한 전화예요. 철호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민수의 태도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비밀스럽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전화도 아버지 앞에서 받곤 했었는데요. 10분 후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이 급해서 가봐야겠어요. 그래, 일 보러 가거라. 철호가 말했지만 뭔가 석연찮았어요. 회사 일이라고 했지만 표정을 보니 다른 일인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서둘러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아버지, 요양 온 건 정말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더 늦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왜 그렇게 급하니? 무슨 이유라도 있나? 철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요. 민수가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집을 나갔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철호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너무 이상했어요. 박 원장과 자주 연락하는 것도 그렇고 요양원 입소를 재촉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철호는 요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박 원장과 통화하고 싶다고 했더니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장 어르신. 박은주입니다. 박 원장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혹시 저희 민수랑 자주 연락하시나요? 박 원장이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 그게 입소 준비 때문에 몇 번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왜 제가 결정하기도 전에 미리 연락을 하죠? 철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어르신, 좋은 방을 확보해 드리려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박 원장이 변명했지만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어요. 요즘 대기자가 많아서요. 그렇군요. 그럼 좀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철호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확신이 섰어요. 분명 민수와 박 원장 사이에 뭔가 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그게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호는 동네 전우와 만나 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김형,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아니야, 철호야. 전우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요즘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온갖 수를 쓴다고 하던데 조심해야 해. 그런 일이 있나? 있고 말고. 부모 재산이 목적인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정말 짐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 전우의 말이 철호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철호는 민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자신을 걱정해서 하는 일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이틀 후 철호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창밖으로 민수가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박 원장과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카페 맞은편 벤치에 앉아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철호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들이 왜 만나는 걸까요? 그것도 이렇게 은밀하게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와 박 원장이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단순한 업무적 관계가 아니라는 게 분명했습니다. 박 원장이 민수의 손등을 쓰다듬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철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설마 민수와 박 원장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들과 요양원 원장이 그런 관계라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었거든요. 박 원장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나 친밀해 보였어요.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철호는 카페 창가로 조용히 다가가 더 자세히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수가 고개를 들어 카페 쪽을 바라봤어요. 철호는 급하게 몸을 숨겼습니다. 들킬 뻔했거든요. 잠깐 후 다시 내다보니 두 사람이 일어서고 있었어요. 박 원장이 민수에게 뭔가 서류가 든 봉투를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것을 받아 재킷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마치 중요한 물건을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박 원장이 민수의 뺨에 가볍게 키스를 했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철호는 분명히 봤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 박 원장이 민수의 팔을 잡고 뭔가를 간절하게 말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철호는 조용히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수와 박 원장이 연인 관계라는 걸 말이죠.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아 생각해 봤어요. 만약 민수와 박 원장이 연인 관계라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자신들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서일까요? 철호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혹시 자신이 두 사람의 관계에 방해가 되는 존재는 아닐까요? 그래서 자신을 요양원에 격리시키려는 건 아닐까요? 그날 저녁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양 온 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철호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 오늘 누구 만났니? 민수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요즘 자주 외출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철호가 떠보듯 말했습니다. 회사 일로 거래처 사람들 만났어요. 민수가 얼른 둘러댔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철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수야, 박 원장이랑 무슨 관계니? 민수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무슨 관계요? 그냥 업무적인 관계죠. 아버지 입소 때문에 연락하는 거고요. 정말 그뿐이니? 철호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내가 본 건 그런 관계가 아니었는데 뭘 보셨다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희가 카페 앞에서 만나는 걸 봤다. 철호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 그건 뭐니? 업무적인 만남이었다고? 손도 잡고 키스도 하는 게 업무 관계니? 철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내가 그 여자와 사귀는 게 죄송하다는 거니? 아니면 나를 속인 게 죄송하다는 거니? 철호가 따졌습니다. 둘 다예요.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께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왜 어려워? 내가 재혼하고 싶다면 당당하게 말하면 되잖니. 철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의 다음 말이 철호를 더욱 충격에 빠뜨렸어요. 아버지, 영희는 아직 몰라요. 이혼 수속도 진행 중이고요. 뭐라고? 철호는 믿을 수 없었어요. 영희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니?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났어요. 단지 형식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뿐이에요. 민수가 변명했습니다. 철호는 아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거구나. 너희 관계가 들통날까 봐서 말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민수가 급하게 말했어요.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그때 민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박 원장에게서 온 전화였거든요. 전화를 받지 않고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왜 전화 안 받니? 박 원장이지? 철호가 물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화면에 이름이 떠 있잖니. 철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민수가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이니? 철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한테 말해. 철호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민수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제발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이렇게 계속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철호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어요. 왜 갑자기 화를 내니?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계속 걱정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요. 민수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영희하고도 이혼해야 하고 은주, 박 원장님과도 미래를 계획해야 하고요. 그 순간 철호는 깨달았어요. 민수가 진짜 속마음을 드러낸 거라는 걸 말이죠. 자신이 아들의 새로운 인생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 알겠다. 철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요양원에 가마. 민수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언제 들어가면 되니? 철호가 체념한 듯 물었어요. 내일 당장 가능해요. 제가 이미 모든 준비를 다 해뒀거든요.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철호는 깜짝 놀랐어요. 이미 모든 준비를 해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뭘 준비해뒀다고? 서류라든지 입소 수속이라든지요. 은주, 박 원장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어요. 민수가 실수로 박 원장의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다가 말을 바꿨어요. 내가 승낙하기도 전에? 철호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건 혹시 몰라서 미리 준비해 둔 거예요.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철호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민수와 박 원장이 자신 몰래 모든 걸 계획했다는 걸 말이죠.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서 두 사람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였어요. 그럼 내일 짐 정리해서 가겠다. 철호가 포기한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짐은 많이 가져가실 필요 없어요. 요양원에 다 있거든요. 민수가 얼른 말했어요. 내 개인 물건들은 가져가야지. 철호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필요한 것만 가져다 드릴게요. 일단은 간단히 가세요.
민수가 재촉했어요. 빨리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역력했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아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에게는 이제 새로운 여자와 새로운 인생이 있었고 자신은 그 길에 방해가 되는 존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일찍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준비 다 하셨어요? 철호는 작은 가방 하나만 준비했어요. 옷 몇 벌과 세면도구, 그리고 아내 순자와의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이게 다야. 철호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으로 가는 길, 철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싶었어요. 민수는 운전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하자 박 원장이 직접 나와서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 어르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친절해 보였지만 이제 철호에게는 가식적으로 느껴졌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철호가 인사했어요. 박 원장과 민수가 잠깐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철호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분명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걸 말이죠. 입소수속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깔끔했지만 차가웠어요. 개인 물건이라고는 가져온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민수는 잘 지내세요, 아버지. 자주 올게요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민수가 떠난 후 철호는 창가에 앉아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정말 이게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 가니 다른 어르신들이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철호는 빈자리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무거웠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김정숙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철호입니다. 철호가 인사했습니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김정숙 할머니가 물었어요. 오늘 처음이에요. 철호가 답했습니다. 김정숙 할머니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서는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철호가 궁금해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김정숙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는 길, 철호는 복도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어떤 어르신의 핸드폰을 빼앗고 있었어요. 왜 핸드폰을 가져가요? 어르신이 항의했습니다. 규정이에요. 밤에는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간호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철호는 의아했어요. 요양원에서 핸드폰 사용을 금지한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제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돌아가자마자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장 어르신, 핸드폰 주세요. 왜요? 철호가 물었습니다. 밤 시간에는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아침에 다시 돌려드릴게요.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철호는 마지못해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찮았어요. 왜 핸드폰을 빼앗는 걸까요? 밤이 깊어지자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철호는 잠들 수 없어서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내다보니 박 원장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이상한 건 그녀가 몇몇 방의 문을 살짝 열어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마치 어르신들을 감시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철호는 김정숙 할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게 뭔가요? 김정숙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는 일반적인 요양원이 아니에요. 뭔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하다는 거죠? 철호가 물었습니다. 입소하신 분들이 가족과 연락이 끊어져요. 핸드폰도 빼앗고 외부 전화도 제한하고요. 김정숙 할머니가 설명했어요. 철호는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나요? 제 아들도 처음에는 자주 왔는데 요즘은 연락도 안 와요. 박 원장이 뭔가 조작하는 것 같아요. 김정숙 할머니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어요. 그럼 왜 가만히 있으세요? 철호가 물었습니다. 누가 믿어줄까요? 나이 든 사람의 말을 누가 들어줄까요? 김정숙 할머니가 쓸쓸하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 철호는 요양원을 둘러보며 관찰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어르신들이 유난히 조용했고 직원들의 감시가 심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철호는 또 다른 어르신과 대화를 나눴어요.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달 정도 됐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감옥 같아요. 그 어르신이 한숨을 쉬었어요. 왜요? 철호가 물었습니다. 자유가 없어요.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고 가족과 연락도 제대로 못해요. 박 원장이 모든 걸 통제해요. 어르신이 불만을 토로했어요. 철호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이곳이 정상적인 요양원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박 원장과 민수가 자신을 여기에 가둬두려는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철호는 우연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됐습니다. 청소를 하던 젊은 간호사가 화장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이곳이 너무 무서워요. 어르신들한테 이상한 약을 먹이고 가족들한테는 거짓말을 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철호는 깜짝 놀랐어요. 이상한 약을 먹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박 원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데 양심이 괴로워요. 어르신들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계속 말했어요. 철호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이곳이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박 원장이 어르신들을 통제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고 있었고 가족들과의 연락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철호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민수와 박 원장의 계획에 완전히 속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두 사람이 자신을 여기에 격리시켜서 자유롭게 만나려고 한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음모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호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의 진실을 밝혀내고 탈출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만난 그 젊은 간호사를 찾아갔어요. 간호사님, 어제 통화하신 내용을 들었어요. 간호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르신,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여기가 이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철호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간호사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 이름은 이미영이에요. 저도 이곳의 진실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럼 함께해요. 철호가 말했습니다. 이미영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어요. 박 원장이 어르신들한테 주는 약이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이에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는 어르신들이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 보고를 해요. 철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어요. 증거가 있나요? 네, 제가 몰래 녹음한 게 있어요. 그리고 약물 투여 기록도 복사해뒀어요. 이미영이 말했어요. 철호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제 반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겼거든요. 이미영 간호사와의 만남 이후 철호는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미영이 제공한 증거들을 보니 박 원장의 악행이 상상 이상이었어요. 어르신들에게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가족들에게는 거짓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밤이 기회예요. 박 원장이 외부 미팅으로 나가서 늦게 돌아올 예정이거든요. 이미영이 조용히 말했어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 자료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죠? 네, 하나는 제 차에 숨겨뒀고 또 다른 하나는 제 친구 경찰관에게 맡겨뒀어요. 녹음 파일과 약물 투여 기록, 그리고 가족들에게 보낸 거짓 보고서, 사본까지 모두 복사해서 분산 보관했어요. 이미영이 신중하게 확인해 줬어요. 그날 저녁 철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복도를 산책하며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탈출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군인으로서 작전을 치밀하게 계획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김정숙 할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말했어요. 장 선생님, 뭔가 계획이 있으시죠? 표정을 보니 알겠어요. 할머니도 함께 나가실래요? 철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못 가요. 대신 여기 남아서 다른 분들을 도울게요. 조심히 나가세요. 김정숙 할머니가 철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밤 10시쯤 이미영이 철호의 방에 조용히 찾아왔어요. 지금이에요, 어르신. 야간 근무자는 저 혼자거든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했어요. 철호는 미리 준비해둔 간단한 짐을 챙겼습니다. 아내와의 사진과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이미영이 준 증거자료 사본이었어요. 가방에는 비상시를 대비한 약간의 현금도 넣어뒀습니다. 어르신, 조심스럽게 따라오세요. 복도에 감시 카메라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이세요. 이미영이 앞장서서 복도로 나갔어요. 두 사람은 비상계단을 이용해 조용히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경비원도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철호는 전직 군인답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그림자를 이용해 이동했어요. 1층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급하게 몸을 숨겼어요. 야간 순찰을 도는 보안 요원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지나간 후 요양원 뒷문으로 나가려는 순간 갑자기 불이 켜졌습니다. 박 원장이 서 있었어요. 외부 미팅이 취소됐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디 가시는 거예요? 박 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면 같은 친절한 미소가 없었습니다. 이미영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원장님, 이건... 이미영 씨, 당신도 이 일에 관련되어 있군요. 박 원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역시 믿으면 안 되는 거였네요. 처음부터 수상하더라니까요. 철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박 원장, 당신의 정체를 다 알고 있어요. 뭘 안다는 거죠? 박 원장이 태연하게 물었어요. 늙은이가 헛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들에게 이상한 약을 먹이고 가족들에게 거짓 보고를 하는 것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민수와의 불륜 관계도 알고 있어요. 철호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박 원장의 표정이 순간 변했어요. 하지만 곧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쩌실 건데요? 누가 늙은이의 말을 믿어주겠어요? 게다가 치매 초기 증상이 있다고 의료진이 진단했는데 말이에요. 증거가 있어요.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 박 원장이 크게 웃었어요. 설마 이미영이 준 그것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미 다 회수했어요. 이미영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제 차에 숨긴 자료들이 당신이 어디에 숨겼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았나요? 당신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박 원장이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철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거였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군인 시절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정신력이 되살아났어요. 그럼 민수는 어디 있어요? 같이 와 있는 거죠? 철호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민수 씨는 지금 경찰에 신고하고 있어요. 치매 걸린 아버지가 요양원에서 실종됐다고요. 박 원장이 악독하게 웃었어요. 그 순간 철호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민수와 박 원장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말이에요. 자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아무도 믿지 않도록 하려는 거였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예요? 철호가 물었습니다. 간단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가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럼 편하게 여생을 보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정해준 대로 말이죠. 박 원장이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만약 거부하면? 철호가 굴복하지 않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치매 환자가 되실 수도 있어요. 약물의 힘은 대단하거든요. 하루 이틀이면 기억도 잃고 판단력도 잃게 될 거예요. 박 원장이 섬뜩하게 위협했어요. 철호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보다 이성이 필요했어요. 전직 군인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가 나타났어요. 아버지,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걱정시키지 마세요. 민수야, 너도 이 치밀한 음모에 가담한 거구나. 철호가 실망스럽게 말했어요. 아버지, 음모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한 일이에요. 혼자 계시면서 외로우시고 위험하잖아요. 민수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 변명했어요. 내가 바보로 보이니? 너희가 나를 여기 가둬두고 자유롭게 만나려는 거 아니야? 그것도 내 재산을 노리면서 말이야. 철호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셨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한테도 제 인생이 있어요. 내가 정말 내 아들이니? 철호가 슬프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시대가 바뀌었어요. 늙은 부모를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민수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갑자기 요양원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어요. 경찰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함께 여러 대의 경찰차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야? 박 원장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이미영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제가 미리 경찰에 신고해뒀어요. 증거 자료도 제 친구 경찰관에게 전달했고요. 뭐라고? 박 원장이 경악했어요. 제가 차에 둔 건 가짜 자료였어요. 진짜는 따로 안전한 곳에 보관해뒀거든요. 혹시 몰라서 이중으로 준비했어요. 이미영이 당당하게 설명했어요. 철호는 이미영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녀가 미리 모든 걸 계획해뒀던 거였어요. 경찰들이 들어오자 박 원장이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모든 출입구가 봉쇄된 상태였어요. 민수도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박은주 씨,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어르신들에 대한 불법 약물 투여와 사기, 감금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박 원장이 체포되며 비명을 질렀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나는 정당하게 사업을 한 거야. 이 늙은이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민수도 공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철호는 차갑게 외면했어요. 아들아, 너는 이미 내게 죽은 자식이야.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박 원장과 민수는 어르신들의 재산을 노리고 불법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에게 정신을 흐리게 하는 약물을 투여해서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그 사이에 재산 관리권을 빼앗아 돈을 빼돌리는 치밀한 수법이었습니다. 철호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미영이 옆에서 지켜줬어요.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용기 있는 결정 덕분에 다른 어르신들도 구할 수 있었어요. 이미영이 진심으로 위로했어요. 철호는 이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너진 것 같았어요. 몇 달이 지났습니다. 박 원장과 민수의 재판이 끝나고 철호는 예전 집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하지만 집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살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재판에서 박 원장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약물 투여, 사기, 감금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됐거든요. 민수는 공범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느리 영희와는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철호는 재판 과정에서 민수를 한 번도 면회하지 않았어요. 변호사가 아버지의 선처를 구해달라고 연락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에요라고 단호하게 말했었죠.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예전처럼 외롭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 정의를 실현했다는 만족감이 있었거든요.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철호는 동네 정자에서 전우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예전과 달리 이제는 할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철호야, 정말 대단했어. 나이 70이 넘어서 그런 일을 해내다니. 전우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우리 동네 영웅이 됐잖아. 또 다른 전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포기하려고 했어. 하지만 군인은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달았지. 철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일은 어떻게 할 거야? 전우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호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없어. 그 사람은 내가 키운 민수가 아니야.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단호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잖아. 전우가 위로하듯 말했어요. 아니야. 진심이 피보다 진해. 나를 진짜로 걱정해주는 진짜 가족이지. 철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철호는 이미영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요양원 사건 이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일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이미영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미영이구나. 새 직장은 어때? 철호가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정말 환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보람 있어요. 예전 요양원 같은 곳에서는 양심이 괴로웠거든요. 이미영이 밝게 대답했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넌 왜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를 도와줬지? 철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어르신이 저희 할아버지와 너무 닮으셨거든요. 할아버지도 군인 출신이셨는데 어르신처럼 정의로우셨어요. 이미영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그랬구나. 고마워, 미영아. 철호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혼자 계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이미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처음엔 외로웠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됐거든. 철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그날 저녁 철호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만났던 김정숙 할머니였어요. 사건 이후 그녀도 가족들이 데려가서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장 선생님, 김정숙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철호가 놀라며 맞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감사 인사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김정숙 할머니가 철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정숙 할머니는 이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어요. 요양원 사건이 알려진 후 아들이 반성하고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철호가 물었어요. 모두들 가족들이 데려갔어요. 그 끔찍한 일을 겪고 나니까 가족들이 정신을 차렸더라고요. 어떤 분은 아들이 직접 와서 무릎 꿇고 사과했다고 해요. 김정숙 할머니가 다행스럽게 말했어요. 그나저나 선생님은 정말 대단해요.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용기를 내세요? 김정숙 할머니가 감탄했어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옳지 않은 일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죠. 군인 정신이 아직 남아있나 봐요. 철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모두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은인이세요. 김정숙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김정숙 할머니가 떠난 후 철호는 혼자 저녁을 준비했어요. 예전에는 혼자 먹는 밥이 그렇게 서럽더니 이제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다는 게 좋았어요. 저녁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철호는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뭔 일이야?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수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이제 와서 뭘 용서하라는 거니? 철호가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으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아버지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민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철호는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직도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민수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건 알겠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철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달라졌어요. 은주하고도 완전히 끝났고 영희하고 이혼도 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민수가 간청했어요. 넌 이미 선택했잖니. 돈과 여자를 택하고 아버지를 버렸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지. 철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어요. 아버지, 제발이요. 저 정말 바뀔 수 있어요. 민수가 절망적으로 매달렸어요. 민수야, 내가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해봐.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고 내 재산을 빼앗으려고 했잖니. 그런 일을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니? 철호가 아픈 마음을 억누르며 말했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라. 나에게 넌 이미 죽은 자식이야. 철호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철호는 잠깐 눈물을 흘렸어요. 아무리 배신당했어도 아들은 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칠 후 철호는 뜻밖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미영이 찾아와서 말한 거였어요. 어르신, 제가 새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실 분을 찾고 있어요. 어르신처럼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분이 필요해요.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철호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어르신이 겪은 일을 다른 어르신들에게 들려주세요. 가족에게 속지 않는 방법, 자신을 지키는 방법 같은 것들 말이에요. 요즘 어르신들을 노리는 사기가 너무 많거든요. 이미영이 설명했어요. 철호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았어요. 좋아, 해보자. 내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하겠어.
철호가 결심했어요. 그렇게 철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주 2회 병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상담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보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할아버지가 철호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들이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또 다른 할머니는 선생님 이야기 듣고 나서 우리 딸이 하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정말 감사해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들을 들으니 철호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철호는 거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핏줄이 다가 아니구나.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게 행복이지. 이제 철호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있었어요. 이미영 같은 진심 어린 친구들, 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 그리고 동네 전우들이 그의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요양원의 어두운 비밀은 세상에 드러났고 철호는 다시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존재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철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